올해 하반기까지도 한국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산업 섹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에너지 쪽이 전 제일 좋다 생각하고요. 미국 내 이제 버추얼 발전소 쪽이라든지 변전 진짜 수요가 많아요. 첫 번째는 에너지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건설 프로젝트잖아요. 이것도 다 송전 및 분배 인프라 같은 것들, 원전 그 자체도 있고 너무너무 밸류 체인이 많아요. 두 번째는 최적화 부분이 또 있어요. 이미 나오고 있는 것도 그쵸. 최적화를 잘 못해서 날아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노하우도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좀 투자 관점에서도 좀 여쭤보면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내년에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네네네. 해주셨는데 진짜 네. 정말 그런 것 같고요. 한국 주식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박사님 보시기에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좀 이제는 뭐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뭐 AI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주식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도 저는 한국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이 좀 너무 예측 불허여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맞아요. 트럼프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 잘 타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파도 타기 잘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시장이 될 것 같긴 하죠. 네네. 근데 약간 그 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시장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특히 이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렇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이고, 그에 비해서 한국은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걸 넘어서 가지고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안정화가 되면은 어쨌거나 특히 이제 집권 초기에는 다양한 경제 경각들을 지키려고 하는 드라이브를 걸 거란 말이에요. 저 집권 초기에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맞춰서 투자하기 좋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가치가 너무 낮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한국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산업 섹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에너지 쪽이 전 제일 좋다 생각하고요. 이거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그쵸. 잡혀 있는 어떤 그런 섹터 부분이기도 해서 저희도 투자를 요즘 에너지 좀 많이 합니다. 조만간 아마 오늘 사실 끝나고 오후에 가서 제가 또 사인하고 이제 투자 결정 내려가지고 이제 어나운스 아마 조만간 할 텐데, 네네. 여기 방송 나갈 때쯤 어나운스 될 수도 있겠네. 미국 내 이제 버추얼 발전소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이런 변전 그 진짜 수요가 많아요. 반전 수요가요. 변전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최적화. 두 가지 쪽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에너지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찬밥 더운밥 가릴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뭘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뭐 트럼프는 뭐 신재생 뭐 싫어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신재생도 가만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특히 그 태양광 같은 것들은 의외로 잘 버티거든요. 왜냐하면 태양광이 제일 빨리 그래도 깔 수 있는 종류라서 그쵸. 빨리빨리 깔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스 발전, 그 다음에 원자력은 좀 길게 걸리긴 하지만 그래 원자력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에너지량이 절대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니 절대량을 늘려라라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장기 플랜을 세우고서 전 세계가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 1번.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대부분 이제 건설 프로젝트잖아요. 이것도 다 건설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송전 및 분배 인프라 같은 것들, 그리고 실제 이제 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원전 그 자체도 있고, 너무너무 밸류 체인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1번이라면, 생성 쪽이 1번이라면, 생산. 네, 두 번째는 최적화 부분이 또 있어요. 이미 나오고 있는 것도 그쵸. 최적화를 잘 못해서 날아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전기를 만들어 놓고 버리는 게 많아요.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송전 배전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로스가 지금 많이 나고 있고, 요런 쪽에서도 최적화를 하는 수요가 되게 많이 커져요. 왜? 부족하니까. 부족하면은 여기 쥐어 짜야 되잖아요. 그쵸. 쥐어 짜는 것
것도 AI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의 그 노하우도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상장, 오, 비상장 그래요? 포함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쪽 관련된 시장도 많이 커질 걸로 보고 있어가지고 에너지 효율화 같은 거. 네. 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신경 엄청 써요. 그럴 수밖에 대표적으로 없죠. 네.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사례 중에 하나는 메타 같은 회사들 보면은 메타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서버들마다 다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용도도 다르고 배치해 놓은 것도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페이스북 그 이용을 하는 어떤 사용자들 서비스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CDN을 활용하는 거 이게 동영상 들어가는 거 뭐 대표적인 게 릴스 같은 거 릴스는 동영상 들어가잖아요. 동영상 서비스하는 게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메타에서 AI를 막 이용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그럼 서버가 다 달라야 돼요. AI 쓰는 거는 엔비디아 CPU 쫙, 그래서 메타가 엔비디아 CPU 많이 산 거잖아요. 엔비디아 CPU 팜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처리 많이 하는 건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게 DPU라고 이렇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관련된 쪽에 굉장히 이렇게 잘 엮어서 만들어야 되고, 일반적인 그 처리하는 거는 CPU나 기존 서버를 갖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옛날에 사둔 것부터 새로 산 것까지 쫙 있잖아요. 이거를 같은 데이터 센터에 넣는단 말이에요. 아하. 예, 근데 여기에는 이게 있고 저기에는 이게 있고 이래. 근데 모든 그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똑같게 요구를 안 해요. 어쩔 때는 동영상이 왕창 요구됐다가 어쩔 때는 여기 AI가 요구됐다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길을 잘 정리를 해줘가지고 그 원래 했던 거에서 동적으로 막 잘 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서버의 효율도 올라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에너지 관련된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게 막 변해요. 아하. 왜냐하면 GPU는 에너지를 왕창 먹고 아하. 열도 많이 나고 이걸 쿨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좀 떨어졌을 때 좀 딴 데로 갔을 때에는 이게 좀 적어지거든요. 이게 그 안에서 그냥 엄청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게 필요할 때가 있고 에너지가 네, 필요할 네. 때가 있고 열이 날 때가 있고 막 다 계속 바뀌는 거네. 그렇죠. 근데 메타의 올해 1월달 지금 컨퍼런스 데이터 센터 컨퍼런스 따로 있어요. 네. 그 가서 들어보니까 와 얘네들이 엄청나게 그거를 효율화 최적화를 잘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요. 근데 구글도 이런 걸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 마른 걸레도 쥐어 짜는 거거든. 부족하니까. 예,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된 쪽 시장이나 그 부분도 되게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사님이 제일 관심 많이 가졌던 그 회사도 테슬라. 네네. 이제 곧 있으면 로보택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이건 이번엔 진짜 좀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왔으면 나왔으면 좋겠다. 좋겠는데 트럼프만큼이나 일론 머스크도 폭풍이 좀 있어서 하기는 하죠. 언제나 지키지 못한 적은 없어요. 네, 시간이 좀 더 걸리죠. 문제지. 예, 원래 하려고 했던 때보다 항상 늦어지는 게 문제라 이번에는 진짜라고 하는데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네. 잘 나온 거다 혹은 뭐 그렇게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은 허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아하. 건데 지금 텍사스에서 시범 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텍사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허가를 받아서 진짜로 서비스를 제대로 사이버캡으로 제대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6월 달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규모는 좀 더 늦게 가도 되니까 왜냐하면 좀 하다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네, 늘려갈 테니까 시작 자체를 할 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대수 늘어나는 거는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까지는 기대까지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생산도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스케일업은 그 뒤에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도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실제로 시작을 해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냐. 기존의 법률 체계라든지 규제 체계를 많이 바꿔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한다고 해서 풀세이프 드라이브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운행하는 사이에 무슨 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미 지난 수년간 FSD 이용해가지고 운전자 안전 상태로 많이 주행을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완전하게 돌아다니는 이제 로보택시 사업 자체가 운영하면서 그 이상으로 이상한 사고가 날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러면은
그게 무난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생산 캐파 늘려가면서 대응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원래 생각했던 테슬라가 항상 주장했었던 대로 이렇게 램프업 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허가가 나서 시작하는 게 서비스를 할 수 중요하다. 있는가.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딴 나라도 해요. 그러겠네요. 제가 지난 CES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 웨이모라고 구글에서 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이미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우버 다음 2등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리프트를 넘었어요. 와, 리프트를, 벌써요? 네네. 와, 리프트를 넘어서 빠르다. 2등으로 올라왔고, 어.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에도 서비스 시작해서 LA에도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LA 갔다 오신 분들은 웨이모 많이 봤다. 뭐 웨이모 타봤다. 이런 목격기나 뭐 탑승기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근데 이제 올해 도쿄에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어나운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미국에서 몇 개 도시에 세보니까 미국 도시에서 한 거를 보고서 사실은 이게 규제를 이거 해주고 이 거버먼트가 또 이 자치단체 정부나 아니면 국가가 그걸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일본의 도쿄라고 하면 큰 도시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고 일본이 규제가 센 나라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특례 형식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먼저 이런 걸 보여주니까 앞으로 이걸로 넘어갈 테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도시가 이게 뚫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맥락을 사이버캡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텍사스에서 그냥 먼저 조그맣게 시작을 하겠지만 이 텍사스에서 잘 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큰 지역에서 시장 수요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런 데서 앞다퉈서 하자고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 네. 공급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곳들을 아마 이제 테슬라가 일종의 갑의 입장에서 선정할 거란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도시를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도시 단위로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선정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면 이제 아시아 국가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도 해줘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기회도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혼자 사이버캡 다 만들어가지고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럼 당연하게도 기존에 이런 거를 해줄 수 있었던 우버라든지, 우버가 되게 중요한 회사고요. 우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우버는 이제 이런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동차 납품을 받아서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편먹기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 편먹기에 해당하는 밸류체인들이 있을 거라고 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제 생각에는 자동차 쪽 분야에서 굉장히 큰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관세 전쟁에 기존의 자동차 제조 판매하고 뭐 요런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치를 매기고 있는데 네, 네. 사실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그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수요가 있고 이게 실제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면 테슬라가 아닌 곳에서도 서비스하고 이제 자동차도 제공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쪽 플레이어들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거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의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휴대폰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노키아가 1등, 에릭슨, 모토로라가 2, 3등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그 1, 2, 3등, 4등, 5등 다 망해서 그쵸, 그쵸. 다 망하고 애플이 그냥 일단 장악을 했고 네, 네. 1등 장악 대장님이 이제 애플님이 되셨고 그죠? 그리고 2등이 놀랍게도 4, 5등 왔다 갔다 하던 삼성전자가 그쵸. 삼성전자가 그때 갤럭시 S 시리즈를 빨리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애플이 다 장악하지 못하는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양강 체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죠. 그쵸. 나머지 애들은 그걸 못하면서 박살났잖아요. 없어졌죠. 예,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수요를 테슬라 혼자 감당을 못해요. 그쵸. 그러면 누가 2등이 될까? 대략 저는 업사이드는 그쪽이 훨씬 크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테슬라처럼 처음부터 테슬라는 완전히 애플이잖아요. 그쵸, 그쵸. 서비스부터 모든 걸 다 모든 걸 하니까. 다 하는 회사하고 똑같은데 이 2등 티어에 있는 애들은 혼자 못해요. 어쩔 이합 수 없이 집산이 나온다. 예, 똑같이 그 구글하고 뭐 이런 거 한 것 같이 결국엔 편먹기로 갈 거거든요. 이제 편먹기의 어떤 그런 그 팀 컨소시엄이 뭐 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팀 어디가 어떻게 구성돼서 세컨 티어로 진입을 하느냐. 그러면 이 회사들, 이 기업들도 다른
멀티플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워낙 또 이제 싸고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 뭐 현대차, 기아차도 뭐 어디 가서 뒤지지 않습니다. 네네. 어디에든 끼워가지고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가만히 보면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하면 돼를 보여주고 있어. 답안지는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자동차만 하고 있지 않거든. 그쵸.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인프라라든지 AI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부품의 어떤 사용이라든지 이 그 제조 프로세스라든지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휴머노이드하고 자동차가 생긴 건 다르지만 사실은 비슷한 거죠. 똑같은 하나의 그 이거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껍데기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른 곳에서도 그걸 보고서 벤치마킹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가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좀 전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AI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이 되는데 아마 이제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성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네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1등에 투자를 안 해요, 잘. 네. 왜요? 1등 너무 비싸거든요. 2등을 네. 주로 그러면. 2등이 제일 좋은 투자 전략인데 2등인데 2등 중에서 가치가 너무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는 2등. 스타트업 같은 거 투자할 때도 네. 스타트업 투자도 비슷하게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시대가 열리니까 제가 엔젤 투자하는 회사 중에 이제 그 한지권 교수님 창업한 A로봇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A로봇이 요즘 엄청 좋거든요. 네, 최근에 아마 좋은 뉴스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도 되게 좋은 뉴스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A로봇이 만들고 있는 앨리스 같은 로봇을 보면은 옵티머스의 눈으로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실제로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하면서도 이렇게 커넥션을 해보면 초창기에 이렇게 막 전위적으로 도입해서 쓰려고 하는 곳들은 옵티머스를 받아 보니까 옵티머스 비싸거든요. 비싸고 그다음에 옵티머스가 좋긴 한데 문제는 그런 제조 현장에서 옵티머스 공급을 못 받아요. 테슬라도 진짜 완전 퍼스트 티어, 1등 티어에만 공급할 수 있거든요. 네. 전 세계의 모든 제조 공장에 옵티머스를 못 갈아요. 쉽게 그쵸, 말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근데 제조 공장이나 제조 공정은 정말 많잖아요. 그럼 이들도 이 휴머노이드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성비 있고 좋으면서 공급 문제가 없는 데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회사 가치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야. 이러면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 과연 지금 이미 그런 기대까지 맥시멈으로 차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은 뭐 2등 할지 5등 할지 10등 할지 모르겠으나 아날로그 쪽은 디지털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디지털 IT 쪽 할 때는 플랫폼 기업이 다 먹었어요. 그렇죠. 혼자 다 먹을 수가 있었어. 그 이유는 생산과 관련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디지털의 특징이거든. 네. 그냥 무한복제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국경도 없어. 전 세계를 갖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날로그가 결합되어 있는 종류는 그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제한에 걸리고요. 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물리적인 원자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집어넣어야 되는 어떤 자원의 한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는 가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 플랫폼 기업 혼자가 다 먹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조는 원래 그래요. 제조가 끼어 있거나 서비스 쪽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많아진다고요. 근데 이제 IT 쪽을 보셨던 분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모바일 때랑 인터넷 때 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1등이 다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런 식이었으면은 지금도 선풍기에 뭐 냉장고에 이런 것들 한 기업이 다 만들었게 전 세계의 제조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그쵸. 그들이 다 저 망했냐? 절대 안 그래요. 각자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큽니다. 와. 이런 걸 좀 잘 생각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네네. 실리콘밸리에서도 제가 이 챌린지를 제일 많이 하는 분야인데 이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들조차 이 착각을 많이 해. 왜냐하면 아니, 1등 아니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생각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냥 디지털 서비스만 했으니까. 근데 아날로그는 디지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잘할 수 있는 어떤 도시도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는 제조의 센터는 아니거든. 그리고 문화의 센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전역으로 지금 그 센터가 옮겨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모든 IT의 역사에 나와 있겠지만 네. 디지털 경제라는 것은 그냥 생산에 제약이 없다. 네네.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물건으로 만드는 그 제조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다 먹을 수가 없고 그쵸. 당연히 플레이어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그 플레이어 안에서도 좋은 투자처가 찾을 수 그렇죠. 있다. 2등, 3등, 4등인데 너무 가치가 싸다. 낮아. 그런 이런 경우에 것들 같은 경우에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큰 거죠.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정지훈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